어차피 아빠 생신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거짓말 할 거야? 다음부터는 오빠가 알아서 둘러대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둘러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시부모님 생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야? 은정이 너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도 원하시게 되겠지. 더 나이 들면 나 진짜 질색이야. 그런 거 알지?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건데도 싫어? 그런 자리 진짜 싫다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걸 왜 이해를 못 해줘? 앉아서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지난번에는 명절만 참아달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생일이면 그 다음은? 어버이날도 가고 여름휴가에도 가고 그러게? 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런 것까지 할 생각 없어. 나는 딱 명절까지만이야. 알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경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위기가 찾아오니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나이 들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박 씨의 생일에 밥 한 끼 먹자고 했더니 그토록 진저리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일상을 차려달란 것도 아니었고 거리가 멀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2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박 씨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그게 너무 싫어서 온갖 거짓말을 해대는 아들 며느리에게 오히려 박 씨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시집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싫다는 며느리와 제 부모보다는 며느리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아들. 그렇다면 부모만 애면 끌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의미 없는 것에 목을 매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좋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기에도 짧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거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자꾸만 자라나는 흰머리는 청춘이 지났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또 해야 될까봐. 아직 괜찮은데 뭘? 새로 나오는 머리는 죄다 흰색이야. 이제 환갑인데 어쩔 수가 없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남편이었지만 박 씨는 나름대로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흰머리 때문에 늘 염색할 때도 박 씨는 검은 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전부터 흰머가 잔뜩 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세월은 비켜갈 수 없구나 싶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어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화장대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외출을 못할 듯 해서 말이죠. 오늘은 박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엄마,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어디 놀러 가요? 아빠랑 영화 보고 밥 먹고 하려고. 우리 정말 안 가도 되겠어요? 딸의 물음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일은 데이트하는 날인 거 알지? 알죠. 선물도 보내지 말라니까 김서방이 신경 써서 그렇지.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 고마워. 박 씨 부부의 생일은 늘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처음부터 박 씨 부부의 생일은 둘이서만 보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1년에 자식을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결혼한 아들, 딸 얼굴을 한 번씩 보곤 했죠. 물론 박 씨도 떠들썩한 분위기보다는 조용한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에 은정이 생일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박 씨의 생일 한 달 뒤가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작은 딸 생일이고 말이죠. 그 뒷장을 몇 번 더 넘기면 사위의 생일과 아들의 생일도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그때마다 잊지 않고 생일을 챙겼습니다. 물론 다들 바쁘니까 만나서 선물을 주고 받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이었으니 그렇게 멀리서나마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박 씨는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도 같이 오면 좋긴 했겠다.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남편이 생일 선물을 사준다기에 쇼핑도 하고 늦은 점심으로 남편이 인터넷으로 찾은 맛집에 갔습니다. 한식파인 남편이 웬일인지 양식을 먹자고 했는데 왠지 아들,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맛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럼 같이 오자고 하면 되지. 애들 바쁘잖아요. 아들 부부, 딸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평일엔 바빴고 주말에도 할 일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중 하루를 빼서 할애하라고 하기엔 자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모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박 씨 스스로가 괜히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크도 사서 집에서 초도 불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자식들을 안 부른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생일을 보내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이듬해 박 씨는 그날의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면서 박 씨의 번뇌와 고통이 시작되었죠. 매년 받던 검진이라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검사가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유방 초음사 검사였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면서 가슴 한 부분을 기계로 문질렀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잠시만요. 여기 조금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요? 의사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큰 혹 같은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혹이야 많이 있던 것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알 수 없었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병이 아닌 경우도 아주 많으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병원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박 씨는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직 검사를 하러 한 번 더 방문해야 했고 또 최종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는 수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 씨와 남편은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고 박 씨는 문득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요즘에 오진이 얼마나 많어.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픈 곳도 없는데. 이번에 병원에 다녀오면 나랑 운동 좀 해. 건강하게 지내야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초조해하는 박 씨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긴장한 탓인 것 같기도 했죠.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박 씨도 남편도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러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러면서 의사는 완치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초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이상했습니다. 암인데 말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의사의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있었고 대신 남편이 열심히 들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정밀검사 일정을 잡고 집으로 오는 동안 남편 혼자 떠들고 박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하면 낫는데잖아. 유방암이라 놀랐는데 초기라서 다행이지. 수술하다 잘못되면 간단하다잖아. 유방암 초기에 잘못된 사람 당신 들어봤어? 생각해보니 주변에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이 둘 있었는데 초기는 아니었지만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병원에 몇 번을 더 갔지만 박 씨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은 뒤에야 박 씨도 실감이 났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은 골마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초기라도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죽음일 듯했습니다.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무서운 무언가가 사실 바로 앞에 있었던 걸 깨달은 것처럼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다가 악몽을 꾸고 땀을 흘리며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자꾸만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 혼자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 생각들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게 인간이니 말이죠. 우리 애들 보고 싶네. 그러자 문득 자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선뜻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왠지 말을 한다면 정말로 암 환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 다 크고 난 뒤부터는 같이 있던 날이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정말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아들, 딸 모두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졸업 후에 멀지 않은 곳에 살게 된 뒤로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자식이지만 많이 만나질 못했습니다. 박 씨 부부도 그러긴 했지만 자식들은 늘 바빴고 주말이나 명절이라고 집에 꼭 찾아오지도 않았으니 말이죠. 둘 다 결혼한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2번 보는 것 외에는 크게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유방암이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30년을 더 살아도 자식들을 60번밖에 못 보고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식들 부담스러울까봐 보고 싶어도 부른 적이 없었고 사위나 며느리 불편할까봐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100번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펐죠.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 남편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걸렸다는 사실보다 그게 더 슬픈 거 있지. 유방암은 어차피 완치될 거야. 완치돼도 앞으로 자주 보면 되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가
또 어떨 땐 1년에 2번이 아니라 한 번도 봤다가 또 어느 해엔 한 번도 못 봤다가 그러다가 눈을 감겠죠. 이번 내 생일에 말이야. 애들이랑 밥 먹을래? 그래. 그러자. 앞으로 매년 생일마다 같이 밥 먹을래. 그리고 당신 생일에도 그렇게 할래? 그러면 일단 2배는 더 보는 거네. 그렇지. 수술은 3주 뒤였고 박 씨의 생일은 닷새 뒤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 며칠 뒤에 엄마 생일이잖아. 아, 생신이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밥. 이요? 갑작스러운 박 씨의 제안에 아들은 다소 놀란 듯 했습니다. 아들의 되묻는 말에 박 씨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서 다 같이 식사도 하면 좋지. 생일상 받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그래서 망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생일상은 무슨. 밖에서 외식할 거야. 박 씨가 차리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냥 남편과 함께 가서 좋았던 식당들 중 한 곳에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생일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식당에서요? 그래? 토요일에 시간 좀 내줘. 아, 토요일이 생신이죠. 아니, 일요일이지. 일요일 저녁에 보면 너희 출근하기 힘드니까 토요일에 보자고. 아, 맞네. 네, 알겠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 대답이 시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박 씨가 먼저 바쁘냐고 묻고 한 발짝 물러섰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만나는 걸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같이 만나는 게 박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아, 엄마. 어쩌지?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출장 가요. 제주도 가서 다음 주에 오는데. 어머, 정말? 이번에도 오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주말에 갈 걸 그랬네? 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오빠네도 온다고 하니 자신들만 빠지는 게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 가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박 씨는 실망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꼭 같이 봐야 해요? 응? 내일 퇴근하고 그쪽으로 갈게요. 같이 식사하면 되잖아. 어머, 정말? 근데 다음날 출근해야 하잖아. 어차피 저녁밥은 먹을 텐데 뭘? 술 안 마시면 돼요. 김서방이랑 갈게요. 다 같이 보면 물론 좋겠지만 따로라도 좋았습니다. 주말이 안 되면 며칠 미리 따로 만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식 만나는 건데 안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박 씨와 남편은 딸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남편과 갔었던 식당이었는데 딸도 사위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 밥은 내가 살 거야. 생일인 사람이 사는 게 맞는 건가? 엄마가 초대한 거니까. 그러자 사위가 자신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앞으로 자식들이 박 씨 부부의 생일에 초대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기분은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 드릴게요. 딸이 가져온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니까. 정말 밥 한 끼만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밥도 엄마가 사고 선물도 안 받으면 그게 무슨 생일이에요. 맞아요. 장모님, 그동안 저희 생일 때마다 선물로 용돈 보내주셨잖아요. 딸과 사위의 말에 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지야. 사실 엄마가 말이야. 박 씨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에 딸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식들 모르게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이래. 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박 씨가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초기야. 수술하면 낫는데. 의사 선생님도 걱정 안 돼도 된다더라. 그래도 처음 듣는 얘기에 딸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수술할 거거든. 알고 있으라고. 침울해진 분위기를 애써 밝게 띄웠습니다. 딸이 그런 표정을 지으니 박 씨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늘 남편이 자신을 안심시켰는데 박 씨가 웃으며 딸을 안심시켰죠.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다니까 그러네. 박 씨는 딸과 헤어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도 무척 들뜬 상태였습니다. 처음 검사를 받은 날부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딸을 만나니까 무작정 다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수술 받고 나서는 당신 말대로 같이 운동 좀 해요. 식습관도 좀 바꿔야겠어? 그래. 그러자. 아, 주말에 식당 예약했어요? 토요일에? 했지. 아들과의 약속을 이틀 앞둔 날 밤이었죠. 박 씨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을 하루 앞둔 밤이었죠. 엄마, 죄송한데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어머, 왜? 갑작스러운 말에 박 씨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척 난처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일이 터져서 내일 출근해야 하고요. 은정이는 장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주말에 가서 뵈야 할 것 같아요. 뭐? 안 사두니? 네, 박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루 전에 갑자기 이게 무슨 소식인지 몰랐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해서 저녁 약속까지 지키지 못할 정도면 큰일이 나도 아주 큰일 같았고 무엇보다 문제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데 그래? 심각한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한껏 낮아졌습니다.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일이 생긴 것뿐이라면 일요일 점심에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닐까요? 어쩌면 좋니? 그래서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생신인데 어떡하죠? 지금 생일이 문제니?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던가? 내년도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서도 심란했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을 취소하는 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되니까 식당에 피해도 없을 테고 말이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큰 병이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러게요. 결국 박 씨는 아들 부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취소를 했고 토요일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일요일이 생일이었는데 정신이 없는 건지 아들 내외에게선 전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도 처가에 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번 전화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일요일 오후 박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쓰러졌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안부라도 물어보려고 말이죠.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네, 어머님. 은정아, 어머니 쓰러지셨다면서? 아, 네. 괜찮으시니? 네, 병원에 계신데 내일 퇴원하세요. 이제 괜찮으세요.
그냥 빈혈이래요. 아이고, 박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병원이야? 아, 병원이에요. 그래서 민성이가 전화를 안 받았구나. 정신 없겠네. 이만 끊을게 그럼. 어머니께 안부 꼭 전해드리고. 네. 박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다가 순간 든 생각에 며느리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약속을 잡아야 박 씨의 수술 일정을 이야기해 주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도 전화를 끊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 씨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박 씨의 아들에게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오빠 왜 어머님 전화 안 받아?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잖아. 갑자기 들리는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전화 온 줄 몰랐어. 뭘 하시는데? 병원이냐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님한테 전화 오면 병원이라고 해. 우리 엄마 내일 퇴원한다고 그러고. 알았어. 박 씨의 표정은 더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가 한국말이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왜 거짓말을 시켜? 오빠도 가기 귀찮다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말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렇지. 혹시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해보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어? 오빠만 말 조심하면 돼. 어차피 아빠 생신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거짓말 할 거야? 다음부터는 오빠가 알아서 둘러대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둘러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시부모님 생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야? 은정이 너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도 원하시게 되겠지. 더 나이 들면 나 진짜 질색이야. 그런 거 알지?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건데도 싫어? 그런 자리 진짜 싫다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같이 밥 먹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걸 왜 이해를 못 해줘? 앉아서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지난번에는 명절만 참아달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생일이면 그 다음은? 어버이날도 가고 여름휴가에도 가고 그러게? 그리고 들리는 한숨 소리. 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런 것까지 할 생각 없어. 나는 딱 명절까지만이야. 알지? 알아. 그래도 그렇게 싫어할 거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너 괴롭힌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거리두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까지 한마당에 어떻게 그 정도로 거리를 둬? 장모님하고는 안 그러면서. 남자랑 여자랑 같아? 사위는 처가에서 대접받고 살잖아. 나는 오빠하고 결혼한 거지. 어머님 아버님하고 한 게 아니야. 오빠는 나야? 부모님이야? 뭐? 대답하라고. 아, 당연히 너지. 박 씨는 딱 거기까지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씨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말이죠.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다른 일을 하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사돈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냐면서 말이죠. 그게 아니라 사돈이 입원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아들이 바빴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일에 우리랑 밥 먹는 게 싫어서 거짓말 한 거래요. 박 씨의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끊어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싫대요.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일어나. 그래도 당신 생일인데 우리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되지. 입맛 없어요. 입맛 없을 이유가 뭐 있어? 우리가 언제 아들 며느리 보고 살았나? 어차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의 말에도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것도 박 씨를 우울하게 하는데 아들 며느리의 대화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대로 넘어갈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박 씨를 추슬러서 외출을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노력에 애써 웃었죠. 그런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엄마. 아까 전화하셨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았네요. 아, 정신이 왜 없었어?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에요. 그러니 네, 생신 잘 보내셨죠, 아빠랑?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 사도는 괜찮으시지? 아,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전화하진 마시고요. 피곤해 하시니까. 아들의 말에 박 씨는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충격에서 벗어나서 괘씸함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볼래? 네? 다음 주에 밥 먹자고. 같이.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며 숨을 들이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은정이가 안 좋아하려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알겠어요. 은정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다음 주에 안 되면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박 씨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장단을 맞춰주고 있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몰라? 나도 마음대로 할래요. 나도 자식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런 거 그만할래. 그동안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도 다 자식들 불편할까봐 알아서 몸을 사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연락이나 방문을 반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진절이 나게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노력해도 싫고 안 해도 싫다면 차라리 박 씨도 내가 하고픈 대로 하자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다음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했을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보자. 금요일에요? 그래. 회사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다음 날이 주말이잖아. 늦어도 되니까 그때 봐. 은정이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아직도 안 물어보고 뭐 했어? 내가 전화해 볼게. 박 씨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어머님. 은정아, 혹시 얘기 들었어? 이번 주에 내 생일 기념으로 식사 약속 다시 잡기로 했는데. 아, 아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보려고. 늦녀도 상관없으니까. 너희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갈게. 저희 집이요? 그래. 굳이 뭐 상을 차릴 필요는 없고. 사도 되니까. 아니, 어머님. 아, 저 엄마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 정도로 안 좋으시니? 그러면 나도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아, 아니에요. 갈까 생각했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들은 자꾸만 횡설수설했습니다. 갑자기 거짓말을 하려니까 혓바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갈게. 네, 거짓말 해놓은 게 있으니 어쩌질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싫다더니 이렇게 밀어붙이니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어머니 얼굴을 1년이 2번만 보고 산 것도 박
박 씨가 며느리에게 집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박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박 씨의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또 몰랐습니다. 그러고선 당일에 취소하거나 며느리만 올지도요. 아니, 그럴 작정이 맞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무조건 금요일 날 가겠다고 하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 집에서 늦은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니까 케이크도 있고 밥상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하려고. 은정이 네 생일에도 그렇고 아버지 생신에도 여기로 올게. 너희 집으로.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여름 휴가도 우리끼리 다 같이 갔으면 해. 여름 휴가요? 그래. 얼마나 좋아? 나 아는 친구도 여름마다 다 같이 놀러 간대.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면 좋겠다. 갑자기 왜? 그냥 그러고 싶어졌네. 당황스러워하는 아들 내외를 모르는 척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쌤통이다 싶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은 휑하니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얹혔는지 자꾸만 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죠. 그러게 당신도 불편하면서 왜 그랬어? 밥은 좀 마음 편히 먹지? 곧 수술도 할 사람이 말이야. 그냥 애들 당황한 얼굴 보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맘 편해? 아니요. 왠지 더 외롭네. 하지만 며칠 뒤에 박 씨는 한 번 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 은정이 생일이잖아. 그때 차라리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계획 좀 짜보자. 엄마, 갑자기 여행을 어떻게 가요? 왜? 주말에 1박 2일로 가면 되지. 아니면 월요일에 회사 하루 쉬고 가면 2박 3일도 갈 수 있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생일엔 저희끼리 보낼게요. 왜? 이번에 다 같이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엄마는 앞으로도 너희 자주 보면서 살고 싶어.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거잖아. 얼마나 살긴요. 오래오래 사시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집으로 좀 와. 은정이도 같이. 박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아들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주말에 며느리는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소처럼 아들과 함께 박 씨의 집에 왔습니다. 은정아. 들었지? 은정이 네 생일에 여행 가자. 아, 들었는데. 회사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그날은 같이 파티만 하고 여름 휴가 때 같이 가는 건 괜찮지?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아,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생일도 따로 보내겠다고 그러시더니 왜? 부모가 자식하고 여행 가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렇다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겠어?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왜? 그래봤자 특별한 날에만 몇 번 보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데.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왜? 싫으니? 싫은 게 아니고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진짜 싫잖아. 안 그래? 아니에요. 박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가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숨을 급하게 들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 생일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진짜 질색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 그걸 어떻게...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행도 싫고 다 싫다는 거지? 박 씨의 말에 아들 내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부른 거야.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러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안 하려고. 나도 이제 너희 눈치 보고 거짓말 듣고 나야말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박 씨는 아들의 이번 방문으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진짜 박 씨가 원하는 것인가 생각하자 고개가 가로저어졌습니다. 수술에 잘못되진 않겠지만 꼭 유방암이 아니라 어떤 병이든 걸릴 수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자식들과 신경전하고 서운해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자식 얼굴 100번 못 보면 아니 50번, 30번도 못 보면 또 어떤가 싶었습니다.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자식 한 번 더 보겠다고 이런 비참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유방암 걸렸다. 그리고 다음 달에 수술해.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찬물이라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방암이라니요? 아니, 왜 그건 이제야? 왜? 유방암이라고 말하면 밥 한 끼 먹어주는 적선이라도 해주려고 했니? 엄마, 촉이라서 잘못되는 일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암이라고 하니까 너랑 예지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죽기 전에 내 자식들 얼굴 얼마나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일만이라도 특별한 날만이라도 밥 한 끼 함께 먹고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이란 걸 알았다. 그러니까 더는 바라지 않을게. 이만 가서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어서 가래도? 안 가면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여행 계획 짜. 아들네를 쫓아내려고 한 말의 며느리가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 집에 가려고 해. 화살이 자기를 향해 쏟아지자 며느리도 화가 났는지 아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뭘? 전부 내 탓인 것처럼 말하지 마. 그러는 오빠가 효자는 아니잖아. 뭐, 그만해라.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하려 하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둘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엄마 수술은 너희가 신경 쓸 거 없고 앞으로 찾아오지나 말아라. 어떻게 안 찾아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요? 큰 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서 걱정은 되니?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생일마다 밥 같이 먹을래? 여행도 가고?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방암 정도는 걸려야 자식이랑 밥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생일 때 이 30만 원씩 보내줬던 거? 앞으로 너희 줄 돈으로 이제 내 생일마다 나 스스로한테 선물 하나씩 하려고. 박 씨는 더는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안 죽어.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도 안 만나. 엄마, 뭘 그렇게 슬퍼해? 전처럼 사는 것뿐인데. 그러자 남편이 아들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식은 딸만 있다고 여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딸을 더 자주 만나거나 그런 건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자 싶었죠. 박 씨는 수술 일정을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수술할 때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그리고 항암은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박 씨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번 계기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 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는 아들 부부는 들어있지 않겠지만 그 일로 섞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도 짧은 인생이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인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남편과 함께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오래 서로의 곁을 지키려면 건강해야 한다며 남편이 더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박 씨는 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는 아플 일이 없을 것만 같았죠. 그 정도로 박 씨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러게 진작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오면 되잖아요. 왜 자꾸만 자식들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좀 자식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거기 내려가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누가 내려오라더냐. 내려오라고 안 한다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내려가 봐요? 엄마 안 온다고 하는 건 우리 걱정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엄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무리 가끔이라도 그 먼 거리 오가는 자식들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몇 살까지 찾아가요? 어쩔 땐 나도 성환이처럼 미국에 살고 싶네.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너희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다. 엄마? 그것도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 감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90세 김영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김 씨와는 아주 먼 곳에 살고 있었죠. 혼자 시골에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자식들은 자꾸만 도시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90세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건강했고 자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치매에 안 걸리고 혼자서 살다가 조용히 눈 감는 것이 김 씨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김 씨가 사는 마을에 연이어 터진 불미스러운 일에 자식들의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오랜만에 김 씨의 집까지 쫓아와서 짐을 싸라고 해대는 통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김 씨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 올라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다가 말라 죽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땅도 밟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자식들에게 서운해하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남들은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는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마을, 새벽 6시가 되자 김 씨는 눈을 떴습니다. 더 오래 자고 싶어도 창밖이 밝아오고 닭이 울어 더 잘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마다 뻣뻣함이 느껴졌지만 이 또한 익숙한 아침의 일부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는 걸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쌀독을 열고 쌀을 퍼내어 씻는데 딱 한 사람이 오늘 먹을 양이었고 그마저도 많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솥에 밥을 안 치고 김 씨는 곧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조금 지저분해진 마당을 빗자루로 대충 쓸어냈습니다. 싹싹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제 밤바람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며 천천히 마당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죠. 아이고, 항상 부지런하셔. 담장 너머로 옆집 사는 이웃이 머리를 삐죽 내밀었습니다. 담장이 낮은 탓에 발꿈치를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하게 죽지. 아이고, 100살까지는 훌쩍 넘게 사실 것 같은데요. 뭘? 밥 먹으러 와. 저는 소화가 안 돼서 나중에 먹을게요. 식사 맛있게 하셔요. 그리고 사과 받은 게 있는데 이따가 가져다 드릴게. 옆집 이웃은 70대로 자식들 모두 도시로 나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처지라 서로 오가면서 먹을 것도 챙기고 대화 상대도 하곤 했죠. 나이는 김 씨보다 훨씬 적었지만 좋은 친구였습니다. 앞집 사는 정 씨는 작년 가을에 집을 비우고 자식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작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하나 둘 이렇게 비게 되면 언젠간 누구도 남지 않은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물론 김 씨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낮았지만 말이죠. 마당 쓸기를 마치고 골목도 한 바퀴 걷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지어진 밥에다가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개를 꺼내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릿한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먹을 수 있어 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는 15년은 되었기에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동네 이장이 대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보건소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김 씨는 대문을 열고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맞는데. 그럼 제가 이따가 태워다 드린다고요. 김 씨는 이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맙긴 한데 내 다리 아직 멀쩡한데 왜 태워?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갈만 하시겠어요? 그럼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하여간 대단하셔요. 김 씨는 1시간쯤 집에서 쉬다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가방 안엔 손수건과 휴대폰,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쓴 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천천히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김 씨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버스도 타고 읍내에 가서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트에 들러서 반찬거리도 조금 샀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 점심시간쯤이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아 허벅지를 두드리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보청기를 하진 않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탓에 TV 소리는 무척 컸습니다. 그래도 주택이라 옆집에 들릴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김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씨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김 씨가 곧 구순이니 큰아들도 환갑이 넘은 지 오래였고 칠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있을 게 뭐가 있겠어. 오늘 뭐 하셨는데요? 아침에 보건소 갔다가 마트도 갔다 왔지. 혼자서 가셨어요? 보건소를? 그럼 혼자 가지 둘이 가? 미리 말씀을 하시지. 말하면 내려오기라도 하게? 아서라. 김 씨의 큰아들과 딸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손주들과 함께 미국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김 씨의 집까지 차 타고 4시간이 조금 안 걸렸는데 보건소 좀 간다고 내려올 만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오시라니까 그러네요. 건강검진도 더 큰 병원에서 받고요. 여기 계셨으면 제가 모셔다 드렸죠.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잘 살고 있는데 뭘 자꾸 오라고 해. 이제 애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서 어머니 모시고 살만해요. 나는 싫다니까. 집 떠날 생각 없어. 거기에 뭐 금광이라도 숨겨두셨어요. 싹 다 팔고 올라오셔요. 나 사는 동안에는 팔 생각 없어. 나 죽거들랑 너희 나눠 가져라. 아, 누가 그 돈 필요해서 그래요? 걱정되니까 그렇죠. 어머니 이제 90이에요. 90. 혼자 못 사신다니까요. 아이고 밥 잘 먹고 아픈데 없으면 혼자 사는 거지. 못 사는 게 어딨어? 김 씨의 말에 아들이 노인네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설득하는 말을 꺼냈지만 김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김 씨는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멀리 있는 자식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고령이라 다들 신경 써주기 때문에 굳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갈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혼자 있다가 쓰러지거나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건 아들네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너희 건강이나 챙겨. 준영이 엄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뭐라고 하더만. 그러자 아들도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할머니 소리를 듣고 있는데 누가 누굴 챙긴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각자 잘 사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당연히 어머니 걱정되죠. 알지. 걱정돼서 하는 소린 줄은 알지만 아직 혼자 살만하니까 이대로 둬도 돼. 며칠 전부터 자식들이 성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이에 혼자 살는 노인네가 흔치가 않으니 자식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딜 나가도 90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허리가 꼿꼿했고 지팡이 하나면 어디든 잘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며느리보다도 튼튼할지도 몰랐죠. 김 씨는 오후에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마당에 자란 잡초도 몇 개 뽑았고 쓰레기도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과 소소하게 대화도 나누고 옆집과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말이죠. 이런 삶을 포기하고 도시로 간다는 건
김 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사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자려고 누웠지.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감기는 안 걸리셨고요. 괜찮아. 뉴스 보니까 한국 날씨도 춥다던데. 걱정 마라. 날씨도 딱 좋아. 껴입으면 되고. 방금 형님이랑 통화했는데 서울 안 간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뭐 하러 가? 그러면 혹시 미국으로 오시는 거는요? 아이고, 서울도 안 가는데 미국은 무슨 미국이야. 타지에서 눈 감을 일 있냐. 아들도 그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큰아들처럼 우기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형이랑 누나 말 들으셔요. 그 연세에 어떻게 혼자 사세요? 잘 사니까 아직은 괜찮아. 일단 알겠어요. 다음 명절쯤에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다.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은 후 김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걱정을 다 해주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자식들이 앞다투어 오라고 하는 건 가든 안 가든 이만하면 인생 한번 잘 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한 달 내내 김 씨의 일과는 비슷했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굴러갔습니다. 다만 그저께부터 기침이 나서 오늘은 병원에 한번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5일장이라 읍내에 나간 김 회장에도 잠깐 들렀다 오고 말이죠. 입맛이 없어 아침을 거르고 마당을 쓰는 일도 건너뛰었습니다. 날이 쌀쌀해져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좀처럼 잘 낫지를 않으니 말이죠. 해가 좀 더 뜨면 가려고 이번에는 오전엔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간단히 밥을 먹고 집 밖을 나서려던 찰나에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도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왜 문도 안 잠그고 사세요?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김 씨의 딸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딸 때문에 무척 놀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오전에 나갔더라면 엇갈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최서방 지훈이랑 친할아버지랑 같이 일본 갔잖아요. 그래? 겸사겸사 엄마 잘 지내는지도 보려고 왔죠. 지난 명절에도 못 와서 걱정돼가지고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래라. 어디 나가려고 채비를 하셨어요? 딸이 짐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병원. 감기 때문에. 그러자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프면 말씀을 하셔야지. 자식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묻지만 김 씨는 그걸 왜 자식에게 꼬박꼬박 보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병원 갈 때마다 김 씨에게 말하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병원 정도는 그냥 슬슬 다녀오면 되는데 큰일이라도 치르는 것 마냥 굴었습니다. 같이 가요. 차로 가면 되지. 딸이 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혼자 후딱 다녀올게. 차로 가야 후딱 다녀오지. 그나저나 문 좀 잠그시라니까. 위험해요. 다 아는 동네에서 뭐가 위험하다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며 차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딸은 한참 잔소리를 했습니다. 부축해드려요. 병원 앞에 도착해서 딸이 김 씨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팡이 있는데 뭘 부축을 해. 김 씨는 딸의 손을 떼어내며 말하곤 혼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이 잔소리를 하면서 자꾸만 말을 꺼는데 어쩐지 길을 뺏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혼자 병원 다니고 그러시게요. 나중엔 이렇게 혼자 걷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서 병원도 다니지 마? 그게 아니라 이제 슬슬 서울 올라올 때도 됐다 이거죠. 성철이도 집 팔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자 딸이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집 팔고 땅 팔고 남은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빈집 있는데 여기 팔고 오시면 가까운 데 살면서 지내면 좋죠. 아유 진짜. 엄마 혼자 여기 있는 거 생각하면 내가 맨날 한숨이 나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 안 해. 내버려 두라니까 그러네. 아이고, 잔소리 할 거면 얼른 돌아가. 혹시라도 오빠가 집 팔아주겠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해요. 혹시 큰아들이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제끼리 반목하지 말어라. 반목이 아니고요. 나중에 자식한테 다 잃고 낳는 부모 되지 말라고요. 큰딸은 머무는 내내 비슷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역시나 서울에 가면 늘 이럴 텐데 귀찮아서라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돌아가면서도 문단속을 하라며 신신단속을 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잔소리들이길래 고맙기는 했지만 역시나 김 씨는 지금의 삶이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시일이 조금 지난 후 바람이 거세게 불던 새벽 2시였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잠들어서 김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소음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귀가 안 좋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는데 이번에는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옆집이 있는 방향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했습니다. 너울거리는 주황빛을 보니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무릎이 아파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간 김 씨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불길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옆집으로 가보았지만 바람이 세서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이웃의 이름을 불러보았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마을 사람들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폭발 소리 때문인지 근처에 있던 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김 씨가 옆집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말이죠.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려대는 사람들 틈 사이에 김 씨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이고 그쪽 담장 부근에 수도가 있어서 물을 뿌려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옆집까지 불길이 번지면 위험하다고 김 씨를 대문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다행히 금방 도착한 소방관이 이웃집 여자를 업고 나왔는데 화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바람 때문에 김 씨의 집 측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보일러도 있어서 벽면과 함께 조금 더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거뭇해진 옆집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틀 뒤 끝내 옆집 여자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동네 사람들이 종일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웃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아직 70 중반밖에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고로 떠났다는 게 참 가혹했죠. 마을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자식들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옆집 아주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아니, 왜 그런 걸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알았냐? 대명이한테서 연락 왔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같은 동네 살던 아들의 소꿉친구였습니다. 소식이 그렇게 전달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그렇게 지내니까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누구라도 식구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집 팔고 올라오세요. 제가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른 오시라니까요. 그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둘 다 김 씨가 고집을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옆집이 죽은 게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도시로 올라가서 사는 삶이 더 죽음과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간에도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말 듣지 말고 집은 내가 내놓고 팔게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전세로 오든 어쩌든 하면 되니까. 성철이는 자기가 팔겠다고 그러고 너는 네가 팔겠다고 그러고 내 집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요. 오빠는 엄마 집 한 돈 가지려는 거지. 같이 살면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가 장남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알아서 하겠다는데. 엄마 그러다가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말년에 서름당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쫓겨나서 그렇게 사느니 여기서 살면 되잖아. 엄마, 나 못 믿는 건 아니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앞으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나 살고 싶은 데서 살다가 갈란다. 엄마. 김 씨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걸 아예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을만 하더라도 집 팔고 자식에게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서울에서 비참하게 산다더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김 씨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김 씨의 자식도 그러란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졸이고 눈치 보며 사는 건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천운으로 구순이 되는 나이에도 건강하지만 당장 내년이라도 정신을 놓거나 자리 보전하고 누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 씨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자식에게 부담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지 않는 것이 꼭 자식들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는다면 이곳에 살다가 가고 싶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전화를 해대니 오히려 걱정을 받는 김 씨가 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텼지만 그 주에 김 씨는 일주일간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수리를 맡겼는데 생각보다 큰 공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외벽만 탔다고 생각했는데 집 뒤쪽으로 불이 번져서 부엌 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은 집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 동네 사람 집에서 얻어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김 씨와는 다르게 딸이 김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딱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엄마가 다시 내려오기 싫다고 그럴걸요.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김 씨는 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식의 집에 간 것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묻게 된 것은 처음이었죠. 사위는 반갑게 김 씨를 맞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엄마, 저녁에는 애기 좀 봐줘야 해서 조금 불편해도 참아주세요. 김 씨의 손녀딸이 일을 해서 어린 아이를 맡겼는데 그걸 딸이 봐주고 있었습니다. 증손주를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김 씨는 딸이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아이를 안고서 이야기하는 딸을 김 씨가 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래놓고는 옆으로 이사오란 소리를 잘도 한다 싶었습니다. 오전엔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후엔 아기를 키울 생각인지 나이 먹은 딸내미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손주가 둘이었는데 큰 손주의 자식도 딸이 키워주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애들만 키우다 늙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부모가 내 몸까지 자식에게 의탁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그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좋아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로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시라니까요. 딸의 집에 있는지 이틀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이 퍽 서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성철이네 집으로 가련다. 오빠 집으로요? 왜요? 뭐가 불편해요? 심심해서 그래? 심심하긴 뭘 심심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아, 애기 때문에? 아들도 보고 싶고. 김 씨의 말에 딸은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꼬시던 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후에 딸이 또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 때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 복은 있으셔. 이렇게 너도 나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냐? 송환이도 미국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흔인 어머니가 혼자 그 먼 데서 지내는데 신경 안 쓸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안다, 알어.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지내시라니까요. 셋이 살면 되잖아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살더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며느리까지 있는 집에 무슨 염치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허리에 손을 짚은 채로 김 씨를 맞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김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 묵다 가마. 금방 갈 거야. 더 계셔도 돼요. 아들 며느리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했기에 낮에는 김 씨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 챙겨드리러 잠깐 들를게요. 아니야. 됐어. 밥만 내놓으면 퍼서 먹을게. 그래도요. 됐다니까 그러네. 혼자 있는 게 편해. 김 씨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며느리도 더는 우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은 편하지 않은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곧장 혼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나았습니다.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하더라도 눈치가 안 보일 수 없었습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물으면 며느리가 하나하나 챙기려고 하니까 그냥 불편해도 입 다물고 있자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들만이 매번 김 씨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장남이라 책임감이 있는 것인지 뭔지 김 씨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눈이 뻑뻑했죠.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서 밖을 구경했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경적 소리, 아이들 목소리. 김 씨가 살던 동네와는 전부 다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일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 다들 이렇게 서울에만 몰려있는 모양이었죠. 아파트 단지라서 잡초를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올 때 보니까 입구에는 아주 큰 마트도 있었습니다. 아들, 딸 말대로 참 편리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쓸 마당도 없었고 마당에 난 잡초를 뽑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커녕 나가서 산책을 한다고 김 씨를 아른 채 해줄 사람도 물론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혼자가 되어 편한 것과는 별개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모순적이었습니다. 피부치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오히려 외로워진다는 것이 말이죠. 이미 오랜 세월을 각자 살았기에 자식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있는 것뿐이지만 향수병 비슷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데 어떻게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에서 거주를 하라는 것인지. 여태껏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해왔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좀 늦었어요. 저녁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 너희나 먹어. 김 씨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먼저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나가 있으면 왠지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듯 했죠. 부엌에서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식당에서 먹고 퇴근해도 된다고 일러줄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김 씨가 신경이 쓰여서 안 먹고 온 듯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들이 산책 좀 하라면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다고 나갈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못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김 씨는 베란다에서 바깥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쌀쌀해지면 다시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봤다가 또 베란다로 나갔다 하면서 말이죠. 아마 서울에 와서 살게 되면 아들이랑 함께 살거나 딸 근처에서 살거나 비슷한 일상이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 오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김 씨를 설득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시골에서의 일상이 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도시처럼 시끄럽고 지루한 곳은 없었죠. 벌써 주무세요? 벌써라니. 벌써 9시야. 시골에서의 9시면 아주 깜깜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TV를 보다가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새소리 대신에 경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요의가 들어서 천천히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몇 시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잠자리에 안 들었는지
아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리 어머니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 본 적 있어? 당신 힘들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그래? 그건 며칠만 계시니까 그렇죠. 주말에도 종일 같이 있다 보면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또 때 되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야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해? 우리가 해야지. 여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도 늙었어.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도 어떡해?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부모를 모셔야지. 어머니 편찮으시지도 않은데 왜 그래? 마음 곱게 먹어.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그래요? 지금 당장 나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누가 당신한테 병수발 들라고 했어?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엄마 살아계셨으면 같이 모시고 살 수 있겠어? 왜 못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당신도 안 해봤잖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싫다고만 해?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모시고 오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시골집도 다 정리하고 오신 어머님을 안 되겠다고 내보낼 수가 있냐고요? 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어머니가 집 팔고 오시면 그 돈으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그 돈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당신 맨날 노후 준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걸 어머님 돈으로 하자고요? 그냥 어머님 혼자 살고 싶다고 하실 때까지는 거기 사시게 하면 되는데 왜 욕심을 부려요?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당신만 생각해? 아들 며느리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나 김 씨가 들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듯 큰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귀가 안 좋은 김 씨라도 충분히 알아들 만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김 씨는 누구의 말에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건 은연중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순전히 돈 욕심 때문에 늙은 부모에게 그렇게 자주 전화하고 살뜰히 살피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만약에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응당 그 자식은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 생각이 없는 김 씨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이 김 씨의 의견과 더 가까웠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사는 모양새가 참 웃기면서도 착잡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었지만 막내 아들이 환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어머니 하면서 김 씨를 걱정해주는 자식들 또한 노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한몸 가능한 한 끝까지 나 스스로 챙기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김 씨 자신을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아들은 노인네가 어떻게 혼자서 그런 시골에 사느냐, 위험하다. 그리고 걱정된다며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성철아, 마음은 고맙다.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서울이라는 게 영 살 데가 못 되더라. 살 데가 못 된다니요? 다들 서울에 살려고 난리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나 죽으면 집이랑 땅 싹 팔아서 셋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 알았지? 어머니, 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알어. 네가 장남이니까 하는 소리지. 아들은 그때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그제서야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아침에 마당에서 찬 공기 마시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다녀왔다고 옆집 이웃이 죽고 난 뒤에 느껴지던 공허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을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글쎄, 누가 자꾸 담을 넘어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을? 네. 뭘 훔쳐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당을 누가 뒤지고 갔나 봐요. 한세 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도둑이 든 거 같기도 하고. 뭐 훔쳐갈 게 있다고.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문 잘 잠그고요. 현관문도 꼭 걸쇠도 걸어놓고 하셔요. 세상의 동네에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웬 도둑인가 싶었습니다. 고향이 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다가 대문 쪽에서 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그러자 발자국 소리가 난 듯도 했고 말이죠. 물론 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낮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조금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날 골목을 지나가던 이장을 마주쳐서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강도가 있나 싶다면서 말이죠. 이야기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이 또 그 말을 옮겼는지 다들 문단속을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별일 없죠, 엄마?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얘기했습니다. 아참, 문 잘 잠그고 다니고요? 안 그래도 이장이 문단속 잘하라고 해서 대문도 잠그고 해. 왜 갑자기요? 도둑 뜬다고 말이야. 그 말에 딸이 깜짝 놀라며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노발대발했죠. 그러게 진작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오면 되잖아요. 왜 자꾸만 자식들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도둑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문 잠그고 산다니까 그러네. 도둑이 문연집만 털어요? 아이고, 엄마. 내가 도둑이어도 엄마 집에 제일 먼저 가겠네. 그러니까 좀 자식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거기 내려가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누가 내려오라더냐. 그런데 딸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내려오라고 안 한다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내려가 봐요? 엄마 안 온다고 하는 건 우리 걱정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엄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알아요?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끔이라도 그 먼 거리 오가는 자식들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몇 살까지 찾아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딸의 말처럼 김 씨가 이곳에 혼자 있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김 씨가 가진 못하고 명절이라도 한 번씩 내려오는 건 자식이었으니 말이죠. 어쩔 땐 나도 성환이처럼 미국에 살고 싶네.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너희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다. 엄마? 그것도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 감겠어. 그러자 이번에는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마지막에는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둬라. 이기적이라도 말이야. 엄마? 오늘 이장이 와서 문 안 열리게 걸쇠도 달아준다더라. 그러니까 걱정 말어. 그러자 딸이 심란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한 소리예요. 알죠? 내가 다음 달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이번에 봤는데 뭘.
엄마는 아프면 병원도 혼자 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혼자 가지, 둘이 가? 김 씨의 말에 딸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여간 못 말린다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인이 정말로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굶은 고양이가 먹을 걸 찾아서 마당을 뒤진 것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누구도 도둑 맞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죠. 김 씨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 들었느냐며 꼭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김 씨는 그때마다 놀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것마저도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90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정신이 멀쩡한 것은 신이 준 선물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늙어가는 것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삶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버리고 도시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늦은 밤 김 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곳에 있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누구에게도 피해 안 끼치고 평화롭게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김 씨는 오늘도 마을을 운동 삼아 한 바퀴 돌았습니다.